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지방선거 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번 합당 무산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게 됐는데 오늘 아침 정 대표 발언과 당내 분위기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제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지도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 관리를 잘 해가는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건데에 대해서는 일단 실패했다. 자, 일단 그 정청래 대표가 결국엔 한 발 물러선 셈이죠. 합당이 무산이 됐고 이걸로 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단독 보도로 좀 전해드린 내용이 이 최근에 말미에 당청 갈등을 불렀던 이 특검 후보, 그러니까 2차 특검 후보 전줄철 변호사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사전에 2차례나 부정적인 의견을 여당 측에 전달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 청와대 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추천을 강행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도의 사실관계는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좀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최종적인 추천권은 대통령에게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좀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반대하는 인물을 당에서 추천한다는 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특검 추천 과정은 당 내부적 프로세스로 볼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2차 특검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국회에서 성사를 시켰으면 그 2차 특검을 누구로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고 그 선정에 엄밀함을 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거의 맡겨놓다시피 했다.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의 여러 판단을 가지고서 전줄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전줄철 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히 이제 쌍방울 변호인을 맡았던 그 전력에 대해서 당 내부적으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고 보통 특검 후보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의견을 거칩니다. 근데 법사위 의견을 게다가 민주당 법사위가 그냥 법사위입니까?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법사위인데 법사위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이게 이제 당대표와 이제 책임지고 있는 최고위원 그리고 이제 원내 사이에서만 추천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 더해서 만약 대통령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했다면은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서 이 진입하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합당이 결과적으로 무산되고 물론 이제 선거 이후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조국혁신당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선거 전 통합이 무산되고 당원들의 총투표는 둘째치고 당원 여론조사까지도 가지 못한 건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좀 흠집이 난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당내에 이른바 계파 갈등, 권력투쟁이라고 할 만한 양상까지 드러난 건 8월까지 정청래 대표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남은 임기의 레임덕이 일정하게 올 수밖에 없고 차기 전당대회에 과연 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조금 불투명해졌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만큼 리더십 손상된 건 맞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또 그 추천을 했다고 한 이성윤 의원 측의 말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과 사전에 소통을 한 건 맞는데 전준철 변호사에 대한 의견은 듣지 못했다. 관련 피드백을 듣지 못했다. 만약에 들었는데도 우리가 강행했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성윤 의원 측에서 또 반문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청와대와 지금 당 사이에 계속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은 지금 중단을 하겠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명청 갈등, 당내 갈등이 좀 오히려 이제 수면 아래로 봉합되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였는데 예. 또 이게 수면 아래에 있던 이 특검 추천을 가지고 오늘 다시 또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악재라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전준철 그 변호사 추천에 대해서 상당히 친명계가 격앙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저면에 이런 것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들 정도로 이 특검 추천을 가지고 이렇게 뭐 친명계가 또 격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은 조금 좀 이례적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예. 그러한 면에서 아마 이 뒷면에는 이태영 비서관과 예. 또 이성윤 의원과의 이런 그 오고 간 그런 내용에서 청와대에서는 좀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던 것이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게 예. 공유가 됐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니만큼 이 문제도 지금 빨리 봉합을 해야 되는데 또다시 지금 수면 위로 예. 오르는 거라 여기에 대한 그 박원석 의원님 얘기대로 진입하기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지금 아마 친명계와 친청계가 상당한 신뢰가 붕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도 사실은 당 대표가 당 내의 두루두루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에서도 굉장히 또 거세게 반발을 했던 것인데 여기 이제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이 전준철 예. 변호사의 좀 추천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내전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하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낮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드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서로 간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진실 공방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 지점인 것 같고 지금 사실 뭐 합당 문제도 그렇고 전준철 변호사 추천 문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당내에서 제기하는 그런 비판 자체가 절차적 문제를 많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정청래 대표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조금 더 앞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까?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당대표 된 이후로 몇 차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이나 이게 여권에 조금 예. 다른 기류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있었던 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도 보안수사권 문제. 사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미뤄뒀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안 내도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예. 보안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안수사 요구권만 준다. 요구권만. 이것도 대통령실에서는 약간의 당혹감과 불쾌감. 왜냐하면 정부 입장은 좀 달랐거든요. 예.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좀 엇박자가 조금씩 난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결정적으로 이 합당 문제와 같은 굉장히 중대한 그런 정치적 변화를 제안하면서 당대표가 최고위원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저걸 제안을 했고 상대당 대표에게만 그 제안을 미리 알렸다는 거는 상식적인 절차는 아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저는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당내에서 물밑에 그런 협의 과정이 사전에 있었더라면 절차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로 논란이 커지진 않았을 예. 거예요. 의원들이 일부 절차 문제를 제기했겠지만 아니 최고위원들 일부하고 상의해서 어쨌든 논의해보자, 공론화 시켜보자 이런 합의하에 내가 제안을 했다고 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과정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고 정청래 대표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물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 최고위원도 해보고 당 지도부도 여러 번 해봤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집권 여당의 당대표지 않습니까?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 못지않게 당내의 총의를 모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점에 있어서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통령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검 추천 이 문제로 봤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보면
근데 대통령이 선호했던 당대표가 아니라는 건 우리가 지난 전당대회 기억을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주류가 아닌 거죠. 근데 집권 초기에 이게 당의 주류가 아닌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걸 지금 확인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친명이니 친청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예. 지금은. 그래서 조금 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권 전체가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강덕구 최고위원도 합당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SNS 글을 올렸다가 빠르게 좀 삭제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기저기서 참 지금 의견에 맞지 않는 그런 서로가 의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과 관련한 그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그 내용도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단지 숫자의 결합과 확대가 아니라 비전과 가치의 결합과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께서 조국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조국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지금 뭐 결국에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제안을 받은 합당이 지금 무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변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조국 대표의 입장은 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세요? 지금 조국혁신당은 꺼져가는 정당이죠. 아무런 존재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만큼 어떠한 결정권은 당연히 민주당에 있는 것이고요. 조국 대표로서는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예. 합당하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합당은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추진 이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하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맞장구를 쳤잖아요.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뭐 조국혁신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하면 아마 뭐 지자체 선거에서도 당선이 저는 호남권에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또 뭐 시의원이나 또 도의원 선거에서도 예. 조국혁신당에서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어렵겠죠. 오히려 진보 진영의 표를 오히려 갈라먹어서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후보가 당선되는 뭐 이러한 그런 그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합당은 본격적인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하되 예. 약한 연결고리를 걸어두는 거죠. 예. 선거 연대를 좀 하기 위해서 준비위원회는 하자. 그렇게 되면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또 후보들이 또 단독으로 그래 출마하는 뭐 예. 이러한 뭐 상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조국 대표도 이번 선거에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는데 아마 뭐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생각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민주당과의 약한 정도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의 출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당의 위세가 굉장히 약하게 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상황에서 오늘 조국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선거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에서 출마하려는 후보들과 조국 대표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하는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조국 대표 입장문의 포인트는 민주당에서 제기한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의 그 연대가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지방선거 연대인지 분명하게 밝혀달라 요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통합은 일단 무산된 거고 통합이 지방선거 안 되더라도 지방선거 연대가 절실하거든요. 예. 다른 무엇보다 조국 대표의 거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국 대표가 다시 어쨌든 원내에 복귀를 하든가 제도권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보궐선거 이제 출마 이 희망이 강한 것 같지만 민주당과의 조정 없이 단독으로 출마했을 때 승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출마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를 저는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대표는 그에 대해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애초에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했을 때부터 조국혁신당에 적어도 조국 대표의 출마 정도는 양보할 의향을 가지고 합당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나 민주당 구성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보궐선거 지역에 다 출마를 희망하는 그런 출마 희망자들이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가 잠재적 대권 주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권 경쟁자가 또 한 사람 생기는 건데 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이른바 뭐 개파가 됐던 세력들 간의 입장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청래 대표로서는 이 문제마저 물러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당 무산에 이어서 어쨌든 지방선거 연대 구상에서도 물러서면 완전히 당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할 거고. 이후에 전당대회에도 영향이 있을 그렇죠. 수 있잖아요. 때문에 조국 대표도 그 점을 의식해서 지방선거 연대로 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오늘 촉구를 한 그런 입장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민주당 내부의 전체 기류는 모르겠으나 정청래 대표가 연대와 통합추진위원회 제안을, 그러니까 구성을 제안한 배경에는 지방선거 연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요. 그건 당연히 이제 조국 대표 거취에 관한 그런 양당의 협의까지를 포함되어 있는 거죠. 협의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 내부가 그런 면에서 이게 바람잘 날이 없다. 왜냐하면 조국 대표한테 대승적 차원에서 뭐 보궐선거 때 좀 후보 자리나 이런 걸 양보하자 이런 의견이 당내에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당내 합의된 견해는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른바 이제 합당에 관한 당내 갈등의 2라운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른바 교통정리가 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외쳐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최근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보수 진영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자, 이 말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어떤 것인지 과연 그 진심도 궁금해지고 있는데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는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동훈이 미워도 한동훈을 지지하시는 수많은 분들 역시도 우리가 언젠가는 안아야 될 국민입니다. 또 다시 와서 예를 들면 전한길 대표가 윤호경과 함께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밝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동혁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답을 하라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장동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은 전부 다양할 수 있고 그것을 무슨 뭐 변절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그 방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하다가는 자기들은 득표하는 데 좀 불리할 수 있대요. 김민수 최고위원과 장동혁 대표께서 현재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지켜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왜 제명시켰어요? 내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왜 나를 제명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턴하자.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보수입니다. 뭐 우리 중도도 껴안아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칠하는 거죠. 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됐어요? 이게 뭔지 그 중국 옛날 보면 변검이라고 합니까? 얼굴이 확 바꾸는 거 순간순간 그런 느낌도 하나 들고. 지켜봅니다. 저는 왜 제명시켰어요? 자, 지금 뭐 김민수 최고위원의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노선이 바뀐 거냐, 변절을 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김민수 최고의 발언은 이제 윤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못 이긴다. 그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데 또 어제인가요? 또 어느 그 방송에 또 나와서는
윤핵에는 극단이 아니라 보편적 국민이고 예. 중도다.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일종의 해명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과연 이제 지도부의 입장이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주제에서 민주당의 요새 복잡한 그런 이제 명청 갈등이 상황이 지금 또 토론이 됐습니다만 예.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근저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의석수도 작은데 또 계엄이나 탄핵 이후에 아무런 혁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명청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되는 그런 차기 당권을 두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특히 이번 선거에 저는 바로미터는 바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승리하느냐 마느냐 예.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장을 우리가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당연히 거리두기를 해야죠. 전한길 씨 같은 분하고도 물론 또 국민의힘을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열정적으로 지지해 주신 그런 당원들께 예.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승리를 위한 방법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거리두기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시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저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선고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이 12.3 계엄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3 계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 더욱더 될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선고 이후에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면 정말 그 국민의힘이 완전히 바뀐 뭐 이런 황골탈퇴하는 그런 모습을 당연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늦었지만 저는 다음 주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 확 바뀌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12.3 계엄의 연장선상을 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선고 날이 기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친한계, 특히나 김종혁 최고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얘기할 거면 도대체 왜 제명을 한 건가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환골탈퇴가 됩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김민수 이분들이 윤어게인이에요. 그리고 윤어게인을 사실상 외쳤던 분들입니다. 본인들은 지지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김민수 최고위원은 집회에 나가지고 윤석열 만세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전당대회 선거 유세 때 전한길 선생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뭐 그군이 하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윤어게인으로 우리가 선거를 못 이기니까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분리합시다. 이거는 그냥 자기 정체성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개로 해처시켜가지고 낮에는 지키라고 밤에는 하이드해서 꽁도 먹고 알도 먹겠다 이런 건데 국민들이 바보냐고요. 거기에 속게. 그런데다가 전한길 씨가 저분들의 진심을 또 다 얘기해 줬어요. 사실은 김민수 최고가 본인한테 와가지고 이 중진들이나 친한들하고 싸우면서 선거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예.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자기 구독자들 앞에서 또 전한길 씨가 실토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대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건 변화가 아니고 그냥 일종의 위장을 하는 거고 저런 걸로 국민의힘이 봉착한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어제 문화일보 그 유튜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변할 뜻이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다라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당대표의 그 언어로 얘기했다. 당대표의 언어로. 그러니까 전륜을 얘기하는데 당대표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는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이 당에서 누구를 쳐내고 무슨 절연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정작 친한계와 한동훈과는 재련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의 언어라는 것도 편의적으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속이 빤히 보이는 그런 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저런 걸로 지방선거 지형이 바뀌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어떻게 보면은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다 지쳐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절박할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오세훈 시장의 최근 이제 태도 변화를 보면 국민의힘으로 선거 치르느니 차라리 그냥 오세훈으로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서울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당대표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선거 안 치르겠다는 얘기, 장동혁 지도부하고 손잡고 선거 안 치르고 장동혁 유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서울시장 선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수도권의 그러니까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국민의힘이 영파전입니다. 아무도 후보가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마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장 선거는 9파전이래요, 벌써. 현역 의원만 5명이에요. 이게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대구, 경북, 제주 이기고 다 졌는데 14대 3이었거든요. 이번에 제주 지는 건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고 대구, 경북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대구시장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 거론되고 여론조사 유력 후보로 나오는데 이진숙 후보가 되면은 대구시장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정말 그 헌정사 최대의 패배를 기록할지도 모른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장동혁 지도부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선거 결과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입장을 일종의 위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지지자들은 또 유권자들은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바라볼지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이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를 두고 맞짱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중계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토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의문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 씨가 저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뭐 본인이 내빼면은 그거야말로 웃긴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부정선거론자들은 한다 했다 내빼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요. 이분들이 뭐 계속 6년 동안 이걸로 먹고 살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이준석이 전한길 고발했죠. 나도 마찬가지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려. 나는 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너에 대해서 낱낱이 다 까발려줄게. 성상담 사건 있었냐 없었냐. 자 지금 뭐 마지막에 전한길 씨의 그 태도를 보면 이게 토론 자체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막장 토론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감정이 아니라 이제 이성과 논리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런 의미 있는 토론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앞선 주제와 관련해서 저도 장동혁 지도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고 또 아직까지는 또 다음 주 선거 이후에 어떤 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좀 목소리가 많다. 만약에 장동혁 또 지도부의 여러 가지 고심점이 있을 텐데 또 이러한 것을 잘 수습한다면 뭐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 또 선전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저는 마지막 기대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내전 상황인데 또 이준석 대표는 또 개혁신당이 또 공천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본인이 자신이 있으니까 또 하자고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믿지는 않습니다. 선관위가 투표나 개표의 관리에 좀 허점이 있다. 이런 것을 감시도 하고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그런 투표에 관해서 부정선거에 관해서 조직적이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보지는 않는데요. 아무런 지금 증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관위에 어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이 결국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결론을 내는 이런 토론이 아니라 결국은 각자 이야기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하는지 여기에 뭐 따라서 또 승패가 결정이 되는 좀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선관위의 이런 선거의 투명한 관리나
또 철저한 그런 개표 관리에 대해서는 제3자적인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25일 토론이 부디 무탈하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